네, 안녕하십니까. 네, EBS 강사 이범석입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EBS 홈페이지 여러분들 들어오시나요? 아직 중학생들이라 중학교 홈페이지 있는 거 아세요? 예, 근데 아마 선생님은 고등학교 쪽에서 그것도 입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본 친구들은 아직 없을 거예요. 예,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고성, 사실 선생님도 고성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기대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고, 여러분들 만나서 지금 중3 학생들 맞죠? 예, 혹시 학부모님들도 오셨나요? 예, 뒤에 계세요. 네, 뒤에. 오늘 최대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무엇을 좀 알면 좋을지, 그리고 또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대학에 가는데 좀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선생님 사진인데요. 어떤가요? 예, 사진이 잘 나왔죠? 예, 사진이 훨씬 좋습니다. 요즘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물에 비해서 훨씬 좋은 사진들.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텐데 나중에 조금 더 크고 어른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실물보다 훨씬 좋은 사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과학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니까 점점 더 예쁘고 멋있는 사진들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예, 올해는 EBS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같이 나눠볼 주제들을 제목을 좀 먼저 나열해 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시대. 첫 번째 제목부터 뭔가 좀 낯선 제목이 보일 겁니다.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죠? 예,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시대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의 시대는 언제일까요? 지금. 그렇죠. 현재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요, 아직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를 떠받칠 기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둥이 될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대, 처음부터 화면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첨단 과학, 그렇죠? 또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세요? 여기 남학생들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 머리, 사람 머리, 그렇죠? 사람 머리가 들어 있어요. 네, 근데 사람 머리가 사람 같지는 않고, 그렇죠? 예, 뭔가 디지털화된 그런 모습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아시나요? 미래에 대해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단어. 그렇죠. 여기 이 앞자리. 그리고 저쪽에서도 나왔어, 답이. 4차 산업혁명. 들어보셨나요? 예. 여기 고성에는 똑똑한 친구들이 여기저기 막 섞여서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015년에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이면은 몇 년 전이죠? 이때 5년 후를 걱정을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곳이 이곳이에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지금으로부터 5년 후, 그러니까 2015년부터 5년 후인 2020년까지 5년 동안 전 세계 일자리가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일자리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예, 어떤 일자리는 늘어나요. 그런데 어떤 일자리는 줄어들죠. 근데 그 숫자가 어떨까요? 늘어나는 숫자보다 줄어드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기계.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때부터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계가 이제는 어떻게 일해요? 스스로 일합니다. 스스로. 사람이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계들 등장. 이게 뭐예요? 그렇죠. 로봇인데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인공지능의 등장,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대체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무슨 일을 하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내가 꿈꾸던 것들을 기계가 다 뺏어버리면 로봇을 만드는 일만 하면 될까요? 그럼 사람은 생각하는, 그러니까 로봇들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들을 점점 대체해 나가는 그런 미래가 점점 빨리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고민을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벌써부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동안에 많은 변혁의 시기가 있었지만 정말 대전환기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세대가 바로 누구다?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준비를 시킬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학교에서 이것들을 미리 준비하게 가르치자.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직접 적용받게 될 학년이에요.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 지금 현재 1학년 여러분 한 살 더 많은 형님 누나들, 언니 오빠들에게 먼저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첫 학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떤 것인지 미리 한번 알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2015 개정교육과정을 먼저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창의 융합 인재를 기르는 게 목표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기계들이,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체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우리들이 단순히 지식만 많이 암기하는 능력 가지고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잘하면 좋을까? 그래서 기존의 지식만을 강조하고 암기만을 강조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암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있대요. 그럼 어떤 것들, 어떤 역량을 기르면 좋을까? 그것들을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목표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하면 좋겠대. 그래서 미래 창의 융합 인재가 되면 좋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인간상을 제시를 합니다. 먼저. 자, 근데 여기에 나타난 인간상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푸는 인간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암기를 잘하는 인간이에요? 아니죠. 자, 그럼 어떤 인간? 창의적인 거는 알겠는데 이러한 목표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창의적인 거를 그냥 나 창의적이야 이러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창의적인 게 나타난다고요? 더불어 살 줄 알고 교양이 있어야지 창의적이 된대요.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로 기르기 위해서 학교의 과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좀 더 보죠. 6가지 역량을 제시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6가지 역량을 구체적으로 기른다면 여러분들이 미래 창의 융합 인재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6가지 목표 잘 보세요. 자기관리, 창의 융합, 지식 정보 처리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좀 필요했던 것들이야. 그런데 단순히 많이 암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떤 게 필요해요? 알고 있는 지식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심미적 감성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학교의 교육을 바꿔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겠죠. 바뀌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이 바뀌는 내용은 문이과의 구분이 사라져요. 창의융합 인재는 사탐만 또는 과탐만 잘하는 인재가 아니라는 거죠. 골고루 다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 인재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과 구분을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공통과목이란 걸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공통사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이런 과목을 만든 거죠. 사회과학을 골고루 다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국영수는 기본이 되죠. 그리고 역사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공통과목이 이렇게 등장을 했지만 공통과목만 배워가지고는 미래에 변화하는 사회에 골고루 각 제각각 다 대처할 수 없다. 그래서 학생의 특성에 맞게 자기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국어 수학은 좋은데 영어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또는
국어랑 영어는 좀 잘 맞는데 수학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학생들이 있죠.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특정 과목이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과목이 마음에 안 들고 들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아하는 과목을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선택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선택의 내용을 많이 늘려준 그런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과목을 선택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잠시 후에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국수형 이수단위 좀 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든 과목들 조금 줄어드니까 좋죠. 그렇죠? 부담을 좀 줄이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양한 과목, 특히 이게 중요해요. 창의유감 인재가 되는 데 있어서 암기는 별로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암기를 많이 하는 것도 좋긴 좋아요. 하지만 암기만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뭐가? 토론하고 토의하고 발표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친구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이런 학생들로 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인데 선생님이 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본 건데 이 키워드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중요해질 그런 내용들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과목들을 고르면 될까? 같이 한번 봅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 공통 과목을 먼저 이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 기초가 되는 5가지 과목들은 공통 과목을 이수해야만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통 과목을 먼저 1학년 때 듣고 주로 2, 3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과목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2022학년도 2022 수능 여러분 때입니다. 그때 수능 과목이 될 과목들은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자, 선택 과목이 많아요? 공통 과목이 많아요? 선택이 많아요? 공통이 많아요 지금? 선택이 굉장히 많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선택 과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중에 그럼 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근데 그런 고민 별로 할 필요 없죠? 잠시 후에 왜 필요가 없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 가이드북이 다 나와요. 가이드북.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선택을 보시면 지금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변화되는 거는 기존에 고등학교 지금 1학년 지금 선배들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선배들은 모든 과목을 다 상대평가로만 평가를 해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줄을 쫙 세운 다음에 비율로 무조건 자릅니다. 그리고 1등급부터 9등급을 무조건 주죠. 그래서 무조건 석차에 의해서 등급이 판가름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바뀌어요, 이게.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에도 그렇게 표기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뭐예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뭔지 아시죠? 반 학생 전체가 일정한 성취도를 딱 이루면 모두 다 전원에게 A를 줄 수도 있는 그러한 평가가 성취도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인 일부 과목들은 절대 평가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첫 학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하는 것들을 알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들도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것들은 성취도 평가, 여기 음악, 미술, 교양과 관련된 제2외국어 이런 과목들이죠. 성취도 평가, 절대 평가가 적용이 되고요. 물론 여긴 공통 과목이 없어요. 여기 일반 선택 과목은 여전히 상대 평가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선택을 했냐, 진로 선택 과목을 골랐냐에 따라서 성적은 다른 방식으로 매겨집니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많이 어렵진 않죠? 그래서 선택 과목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면 좋을지 교과 선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선택 과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갈 때는 내신 등급만을 가지고 가는 교과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등급도 포함되지만 학교에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느냐,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느냐를 텍스트로 적어서 평가하는 종합전형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대학에서 점점점 어느 전형을 늘려가고 있을까? 내신 등급만 보는 전형 또는 학교에서 활동을 들여다보는 전형, 어떤 전형을 많이 늘려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은 활동을 점점 더 많이 보는 전형, 즉 종합전형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뭘 가지고 평가하냐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했는지, 전공에 적합한 활동들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될 전공, 여러분들이 학과 고르잖아요. 대학 갈 때 그 학과와 맞는 전공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했는지, 그 다음에 발전 가능한지, 인성은 좋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요. 이게 주요 네 가지 항목인데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대학에서 조금 더 비중 있게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론 학업 역량 맨 앞에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 중요하겠죠. 근데 대학에서는요, 전공 적합성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보는 대학이 많습니다. 대학마다 비율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이 전공 적합성의 세부 항목을 좀 더 볼까요? 세부 항목을 좀 더 크게 썼습니다. 선생님이. 교과목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했느냐. 여러분들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물리학과를 지원하고 싶었어요. 자, 그럼 물리 1, 물리 2 과목 선택해서 들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리학과 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공대와 관련돼서 진학을 하게 된다면 역시 물리 과목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골라서 들었느냐를 아예 평가 요소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대학을 가는데 실제적인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자기의 전공과 진로에 대해서 미리미리 고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는 거는 결코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진로는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것도 다 고등학교에서는 이해해주고 인정해줍니다. 그것도 평가 요소가 돼요. 진로가 왜 바뀌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진로에 대해서 미리 고민해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미리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라고 이미 시간을 줬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 다 체험했을 텐데 뭐였을까요? 자유학기제. 여러분들 자유학기제 때 시험 안 본다고 그냥 막 와 신난다 이러고 좋아했잖아. 그죠? 그냥 시험 안 본 게 아니에요. 시험을 안 보는 이유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기회를 줬던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지나왔는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다시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미 여러 가지 직업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체험을 했고요.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그래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좀 더 나는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고민을 조금이라도 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과목을 고르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물론 중학교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중학교 때 마무리하지 못했던 과목들의 공부들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내 진로는 어느 방향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방향을 잡고 대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택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과목 선택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랬죠? 이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선택하기 위해서 가이드북 고등학교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다운받아서 미리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나는 의학 계열에 있는 학과를 가고 싶어. 나는 이 미래의 진로가 왠지 의사가 되는 게 나는 꿈이야. 물론 공부 무지 잘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의학 계열, 의예과, 수의예과, 한의예과가 있대요. 자, 그럼 이런 학과들 볼까요? 대학에 가면 이러한 과목들을 공부한답니다. 자, 의사 되려면 어떤 과목 공부하는지 볼까요? 여기 보세요. 일반 생물학 및 실험, 생명과 윤리 이런 과목도 있네. 인간 심리도 배운대요.
올바른 뭐 이런 약간 쉬워 보이는 과목도 있고, 자, 저런 과목들을 배우기 위해선 고등학교 때 미리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좋은지 여기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가시면 이런 가이드북도 참고하고 선생님과 상담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미리미리 잘 이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휴가 민재 이런 걸 기르고요. 선택교과를 강조하고 있고요. 토의 토론 학습을 이런 과정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대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이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어야겠죠. 개설이 되어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잖아. 내가 만약에 물리 2 과목을 듣고 싶은데 나는 내가 진학한 고등학교에는 물리 2가 개설이 안 돼. 그러면 어떡하죠? 못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앞으로 운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점점 더 확대가 되죠. 학생들에게 선택을 당연히 다 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큰 도시에서는 주변에 학교가 많은 경우엔 거점형, 연합형 이런 학교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특정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과목을 정해놓고 거기 가서 배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지역이 좀 이렇게 작아서 학교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다 통틀어도 개설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과목이.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시면 원하는 과목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점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모두 각자 다양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대입제도가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과목을 듣고도 대학에 쉽게 갈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어느 학생은 과학 탐구를 아예 안 들은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수학을 거의 많이 안 들은 학생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과목 선택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게 하려면 제도를 바꿔줘야 됐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부터는 대입제도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럼 여기에 포함됐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었죠. 왜냐하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모두가 다 다르게 다양해지면 고교 학점제, 학생들이 좀 더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학점제, 대학교 수강 신청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해야 했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도 일렬로 줄을 세울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과목 선택한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 줄을 세워서 성적을 줄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절대평가식의 아까 성취평가제 이러한 것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도 선택 과목이 다양해지면 한 줄로 학생들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성취도만 보고 A, B, C, D 등급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도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도입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입시제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안 됐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아직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이게 준비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바꿨어요.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바꿨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2022 대입 여러분들부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부터 적용될 대입 제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사항이에요. 4개 분야로 나눠서 총 10가지 사안을 새롭게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입 전형 구조에 있어서는 여러분 때부터 뭐가 실시되냐 하면 정시를 무조건 30% 이상 해라. 이게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수능 정시 전형 비율을 30% 이상 해라. 그러면 여러분 때부터 정시 전형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맞나요? 예. 지금은 정시 전형이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럼 30%로 늘려라 그랬으면 30% 정말 많이 늘어나는 거죠. 10% 늘어나는 거면. 그럼 정시를 좀 더 대비를 해야 할까요? 하겠죠? 그러면은 내신이 좀 더 중요해질까? 수능이 좀 더 중요해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네. 중학생인데. 내신은 수시에서 좀 더 많이 필요하고요. 수능은 정시에서 많이 필요한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30%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수능을 좀 더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 실제 그런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실제 그런지 보면 교과 전형이 30% 이상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빼준대요. 그리고 지원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돈을 지원 사업을 받는 대학들만 이거를 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되나, 특히 서울권 대학들,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서울권 대학들 중에 아직 정시 전형이 30%가 안 되는 대학들을 찾아봤어요. 30%가 안 되죠. 여기는 정시 전형 비율이 뭐 이런 대학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대학들이 만약에 여러분 때 30%로 비율을 맞춘다면 몇 명이 늘어날까? 이것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인원 숫자를 30%에 맞게 늘려봤더니 몇 명이 늘어났을까? 몇 명 늘어났죠? 2,000명 정도 늘어나요. 그럼 정시전형에서 2,000명 정도 지금보다 늘어나면 많이 늘어난 걸까요? 조금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대학교 1학년, 지금 대학교 1학년, 작년 입시로 대학 갔던 친구들과 지금 고3들의 정시 비율, 정시 인원이 몇 명 줄어들었을까? 줄었어요. 몇 명 줄었을까? 1년 사이에 지금 10,000명 줄었어요. 10,000명. 예, 근데 여러분 때 2,000명 늘어난대요. 정시가 느는 걸까요? 별 차이 없는 걸까요?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30%로 늘린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별로 늘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정시가 30%를 다 맞춘다 하더라도 수시는 여전히 몇 퍼센트란 얘기죠? 70%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시 70% 아래로 내려갈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대학 갈 때 수시 전형의 확률이 높을까요? 정시 전형의 확률이 높을까요?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도 대체적으로 수시 전형이 여전히 우세하고 중요할 겁니다. 즉 지금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시 제도가 우리 때 뭔가 많이 바뀌었대 그러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별로 안 바뀌었어요.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선배들이 하던 대로 그대로 잘 따라서 가시고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들 다 대학 가는데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안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저학력 기준도 지금과 비슷해요.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물론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려면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과는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도 여전히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있고요. 과도한 기준 적용하면 불이익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이다. 그런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수능 체제. 자, 여러분 때 수능이 좀 바뀝니다. 이것도 좀 눈여겨봐둬야겠죠? 그럼 수능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죠. 국어, 수학, 탐구예요.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습니다. 빼고. 자, 국어, 수학, 탐구 이 세 개의 과목은 모두 선택 과목이 생겼다는 거. 요게 여러분 때의 변화예요. 자, 국어는 두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 선택하고요.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떤 거 선택할까? 지금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예, 그런데 요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바뀐 게 요것도 있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는 탐구에서 무조건 인문계는 사탐 2개, 자연계는 과탐 2개를 무조건 골라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때부터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하셔도 되고요. 나는 자연계열 학과에 갈 거지만 나는 사탐 2과목 볼 거야. 나는 인문계열 학과 갈 거지만 나는 과탐이 좋아, 과탐 2과목 볼 거야. 상관없어요. 과목도 17개 중에 아무거나 2개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때 변화예요. 자유로워졌죠. 근데 자유로워져서 좋은 것 같지만 과목 선택이 국어, 수학, 탐구에 모두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골고루 조합별로 살펴보니까 몇 개의 조합이 나와요? 몇 개 조합? 102개 조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과목을 하나의 조합으로 만들지 못하면 학생들을 같은 점수로 줄을 세우는 게 공정할까 안 공정할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줄로 세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시 전형으로 만약에 수능 점수만 가지고 대학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백익의 조합 때문에 아마 배치 점수를 찾는 게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능하면 수시 전형을 우선적으로 70% 되는 수시 전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히 재학생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이겠죠. 예,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속에 잘 다짐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과제 4호번을 보면 요것도 바뀌었어요. 자, 국수탐 상대평가 요거는 그대로죠. 영어, 한국사, 국어, 수학, 탐구, 상대평가, 절대평가 지금과 똑같습니다. 바뀐 건 요거 한 가지. 제2외국어 한문은 지금은 상대평가인데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어, 한국사처럼 제2외국어 한문도 절대평가라는 거. 그래서 이전에는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 중에 한 과목으로 바꿔주는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쉽지 않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외국어 한문 선택하는 학생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요거 놓치기 쉬운데 여러분 EBS 연계율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럼 우리 EBS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봐. 그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이거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연계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여전히 연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계되는 교재 따로 있어요? 없어요? 따로 있어요? EBS 말고? 연계 교재는 EBS밖에 없죠. EBS 교재를 보는 게 수능을 준비하는데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BS 교재가 뭐 꼭 선생님이 EBS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냥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수능을 잘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EBS 교재 강의만한 그런 것들이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EBS 연계 교재 잘 보셔야 되고요.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라는 거는 지문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던 것들을 약간 응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계 교재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수능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뭐 서울에 있는 학생들 학원 다니고 뭐 정말 뭐 열심히 뭐 대단한 비싼 뭐 이런 학원비 내고 듣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교재가 있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들으시면 누구든지 수능 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능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될 수능이고요. 여러분 적용되는 거죠. 바뀐 것은 선택 과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국어, 수학 모두 선택 과목. 그리고 사회탐구에서 사회과학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선생님 표시한 거 절대평가 과목이죠. 절대평가가 제2외국어가 생겼다는 거. 요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그런 수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동안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거를 손을 보겠다. 그래서 발표를 한 거죠. 어떻게? 많은 내용들을 축소를 합니다. 어떤 거가 줄어드는지 보죠. 지금 수상을 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수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상을 받으면 받는 대로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은 한 300개, 3년 내내 300개 정도 수상이 되는 친구들도 선생님이 본 적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상이 그렇게 많은 것 자체가 신기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한 학생이 받은 것도 신기하고. 근데 여러분 때부터는 상을 많이 받는 건 상관없어요. 뭐 진짜 300개 받아도 상관없어요. 다 줍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기록은 학기당 1개만. 그럼 총 몇 개까지? 예, 총 6학기니까 고등학교 이렇게 총 6개. 학기당이니까. 그죠? 1년에 2개밖에 못 적는 게 1학기 하나, 2학기 하나. 그래서 수상 기록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거는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동아리 활동도 이게 활동을 많이 하면 대학 가는데 좋다 그래서 활동을 엄청 학생들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자율 동아리 많이 하는 학생 막 4개, 5개씩 막 동아리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해? 그러니까 이것도 부작용이 심하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 1개만. 역시 한 학기당, 이건 학년당 1개입니다. 그리고 글자 수도 30자. 제목밖에 못 적어요. 활동 내용도 잘 못 써. 그럼 동아리 활동 하지 말아야겠네요. 적지도 못하는데 제대로. 예, 학생부에는 30자밖에 못 적지만 자기소개서에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는 못하지만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진로와 관련된 이런 동아리를 하나를 열심히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런 진로에 대해서 뚜렷한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소논문 기재가 안 된대요.
근데 이 소논문이라는 용어가 기재가 안 되는 거죠. 탐구 보고서, 심화 탐구 보고서 이런 건 되지 않을까 혹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 어쨌든 소논문 자체는 미기재라는 거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방과 후 학교도 기재가 안 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의 기재가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학생부에 많이 적을 수 없다.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수상 6개만 기록이 가능하죠. 총 3년 내내. 자격증 인증은 미제공. 대학에 자료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진로 희망사항도 항목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나 미래에 뭐 소방관이 되겠다. 뭐 경찰관이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이런 것들 못 적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적을 수 있냐면 이 뒤에 학생부 뒤에 가면 진로활동 특기사항이라고 텍스트로 적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다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앞에서는 없애겠다는 거죠. 자, 이건 창의적 체험활동은 여러분들 해봐서 알겠지만 중학교랑 항목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유학기제 항목 하나 빼고 똑같아요. 고등학교도.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행사 적는 건데 적는 글자 수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중에 봉사활동 시간은 적어요. 시간은 그대로 다 적는데 특기사항은 아예 봉사활동은 빼버립니다. 그마저도. 자,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선생님이 여러분들 1년 동안 하는 거 보고 평가해 주는 그 맨 끝에 쓰는 거. 그렇죠?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예. 요것도 글자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적는 내용이 앞에 있는 거 거의 다 사라지고 뒤에 있는 거는 막 반으로 막 줄어들고. 그런데 줄어들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대학 가는 게 종합전형인데 바로 줄어들지 않는 이 항목을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뭐예요? 그쵸. 세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줄여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독서활동. 이 두 가지는 글자 수가 안 줄어들어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어떤 활동이 좀 더 중요해질까요? 어떤 항목이? 어느 시간에 하는 걸 여기다 적는 걸까? 동아리 시간에 하는 거, 동아리 활동 여기 있는데요. 여기는 어느 시간에 하는 거 적는 걸까요? 수업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수업입니다. 지금도 대학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게 학교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참여했나. 과제는 얼만큼 열심히 했나. 그 수업 시간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나. 이런 것들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과목별로 적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다른 거 없어요. 수시가 우리가 중요하고 수시가 70% 그리고 수시가 종합전형이 점점 강화되는데 그 종합전형에서 많이 보는 게 바로 학생부의 텍스트인데 그 텍스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라고요? 수업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무슨 연습을 하시면 좋으냐 하면 아직 이제 중학교 지금 다니고 있잖아. 그지? 예, 이제 중학교 다 끝났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예, 대충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잘 준비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는 원하는 대학을 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교과학습. 그리고 독서활동은 과목별로 250자씩 적는데 책 제목밖에 못 적어. 그럼 250자 채우려면 책을 몇 권이나 적을 수 있을까? 과목별로 250자. 그러니까 이거는 수천 권을 읽어도 다 웬만하면 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서활동 지금부터 많이 하시고요. 고등학교 때 가서도 수업과 독서에 많이 공을 들이시면 좋겠다. 물론 다른 활동들도 줄어들긴 하지만 예, 분명히 글자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 열심히 예, 하시면 좋겠죠. 자, 과제 7번 보시면은 자기소개서 예, 조금 학생들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 한 항목을 하나 없애고 글자 수도 줄였어요. 교사 추천서 폐지했고요. 대학에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들도 관련된 사람들 회피 제척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여러분들 정보를 잘 몰라서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설명회도 많이 열어주고 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내용과 횟수, 그 다음에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몰라서 알지 못해서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대학에서 보는 시험들도 너무 부담스럽다 학생들. 좀 줄이자. 그리고 공정하게 하자. 면접은요. 블라인드 면접. 올해부터 많은 대학들이 이미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학생들 이름하고 수험번호하고 출신 고등학교 이거는 지우고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모습만 보고 누군지 모르지만 점수를 공정하게 주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성고사와 논술을 적성고사는 폐지하고요. 논술은 축소하겠다는 거죠. 특히 정시 전형을 대학별로 늘리기 위해서 학생부 전형을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대학들은 정시 전형을 늘리려면은 정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전형 중에서 줄여야 되는데 논술 전형을 줄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적성고사는 아예 없어지고 논술 전형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시 전형이 거의 무슨 전형밖에 안 남게 될까요? 수시 전형은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 적성 전형, 특기자 전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전형? 이게 줄어든다면 학생부 전형이 거의 수시의 대표 주자가 될 겁니다. 학생부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뭘까? 학생부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예, 학생부 중에서 내신입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부 보셨죠? 글자 수가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학교의 활동을 적는 게 거의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텍스트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든다면 상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해질까요? 학생부에 써 있는 글자가 비중이 줄어든다면 상대적으로 뭐가? 숫자가 더 중요해지겠죠. 자, 숫자는 뭘까요? 내신 등급.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가면 내신 등급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학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내신 경쟁에서 밀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고민하시는 학생들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신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 시에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죠? 여러분들 정말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입시의 변화를 잘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신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논술 적성도 사라지기 때문에 내신의 비중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어머님들이 지금 반짝반짝 지금 눈빛을 빛내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예, 적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내신이 중요해집니다. 고교교육 혁신 방향. 자, 이제 2022 대입정책 개선 발표하는 거는 이제 거기까지 끝이 났고요. 이제 같이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고교 학점제를 이제 점차 단계별로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1학년 학생들까지는 1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 대입제도 개편.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겠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입 준비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고요. 정시 수시 비율은 정시가 조금 늘긴 하겠지만 지금과는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혹시 초등학교 동생들 있으면 요렇게 단계별로 바뀌어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지금 특수 목적고 뭐죠? 국제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요 세 가지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역시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육부의 방침이고요. 근데 강제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유도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별로 걱정하실 것은 없는 것이 단계를 제시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에 가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 개편 방안을 만든대요. 그래서 여러분 때까지는 지금과는 큰 변화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2022 대입 개편 그리고 내신이 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선택 과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 이 부분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을 하는 친구들은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를 이지망부터 같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비평준화 지역이죠. 여기 이쪽 고성 지역이나 비평준화 지역에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일단 지원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원하는 학교에 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거의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시게 되면 이제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내신에 있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신중하게 자기 위치를 잘 판단하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학에 가는 거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지 한 번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서울 지역이나 인천 지역, 즉 수도권 지역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만 좋아가지고 대학 가는 확률보다는 학교에서의 활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내신과 함께 학교 활동을 같이 챙겨야 되는 게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수도권 학교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서울로 학교를 갈 거야. 이 학생들은 내신도 챙겨야겠지만 학교 활동도 같이 챙기셔야 돼요. 학교 활동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선생님 아까? 학교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수업 태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리고 수도권 학교들은 이미 30% 정도의 정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자, 그다음 이쪽 지역을 보죠. 나는 굳이 서울까지는 너무 멀어서 나는 집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곳, 가까운 곳을 갈 거야. 경남 지역을 보면 교과 전형이 6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가지고 비율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교과 전형이 주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더 중요하다? 내신이 절대적입니다. 교과 전형에선. 그래서 내신이 역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물론 교과 전형은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여기서 보시죠.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전형은 학생부, 즉 내신과 또는 종합 전형에 있어서는 학교 활동까지 좋은 학생들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수능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학생들은 정시나 또는 최저 등급이 중요한 논술 전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두 가지 전형은 내신이 중요해요. 근데 이 전형이 수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논술은 거의 사라지는 형편이고요. 정시는 수능으로만 가는 정시는 어떻게? 30% 많아야 30%. 여기가 대부분의 70%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 두 전형,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은 최저 등급 맞추는 게 중요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역시 수능도 같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는 걸 좀 최저 등급 맞추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시 전형은 수능 그 자체입니다. 수능 점수가 좋으면 무조건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만 잘 보면 되는데 이거는 30%가 정도 될 예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선택 시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드릴 말씀, 마지막 컷입니다. 보죠.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1, 2, 3등급 안에 뭐가? 내신, 수능 다 마찬가지예요. 수능은 평균, 내신도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등급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는 중요한 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선택할 때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 학교가 좋은 거는 소용이 없을 수 있어. 그 학교가 좋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신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죠.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은 여기에 있어요. 학교 안에 있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여기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으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 보시면 54%. 그러니까 학교의 절반 이상의 학생은 4, 5, 6등급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 등급으로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가능하면 여기에 있지 말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내신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서울에 있는 학교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내신 등급이 중요했죠,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그리고 여기도 상당히 들어가기 힘든 구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원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물론 여기 있는 학생들도 희망을 꺾으면 안 되겠죠?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꿈이 남아있고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부터만 결심을 다시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꿈을 이루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특히 여기 고성교육청
예, 정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실 선생님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지만 이렇게 그 군 단위, 시 단위로 많이 여러 곳을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러분들 고성이라는 곳에서도 여러분들 열심히 내신 잘 챙기고 수업 시간에 충실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선생님들이 또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강의를 마쳐볼까 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